난생 처음 어른이 된 디공을 위한 울림 있는 크리스천 특강 어쩌다 디공. 첫 번째 특강을 해주실 분은요, 비공동체의 전승훈 목사님이십니다. 열정의 시작 갈렙이라는 제목을 주제로 강연을 해주실 텐데요, 갈렙 이야기를 통해 우리 디공동체가 다시 한번 뜨거운 열정을 회복하기를 소원합니다. 열정이 많은 제가 이분을 소개하게 되어서 너무 영광입니다. 네, 그러면 열정의 시작 갈렙, 지금부터 함께 하시죠. 안녕하세요, D공동체 여러분. C공동체 목사 전승훈입니다. 귀한 시간을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또 이 시간 수련의 주제에 맞는 특강으로 짧은 시간 동안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길 소망합니다. 세상이 말하는 원칙, 학설, 비법 이런 것들은 계속 변화되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자마자 찬물을 마시면 몸에 좋다라는 이야기가 한창 저희 때는 유행을 했습니다. 근데 시간이 조금 지나서 찬물이 아니라 미지근한 물을 마셔야 좋다더라 라는 건강 비법이 변화되는 것을 들었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무엇이 암을 치료하는데 좋다더라, 커피를 마시면 좋다더라, 또 그 커피도 원두 커피를 마셔야 된다더라, 여러 가지 학설들이 계속적으로 변화되는데, 이러한 변화들의 기류 속에 저는 여러분들의 이번 주제 라떼는 말이야, 그 말이 이렇게 좀 진화된 것이 아닐까, 과거에 집착하는 모습들, 어른들의 입장에서는 그때 라십닉과 과거의 산물들을 계속 끄집어내려는 그런 모습들로 진행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과거에는 이랬는데 지금은 많이 바뀌었네. 즉, 상황을 바라보는 안목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시야가 바뀌니 정답이라고 생각하였던 진리도 변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 디공수련의 주제, 그때 그 시절 열풍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신앙 회복을 위한 간절함이 주제에 묻어 있습니다. 그때 그 시절, 예전에는 라떼는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 했는데, 누군가에게 잣대를 제시하는 것으로 시작되지만, 하지만 나 스스로를 뒤돌아보는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라떼는 이라는 문장 뒤에 이런 질문이 따라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은 왜 이렇게 식었을까? 내 안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여전히 있는데, 나 주일 예배 열심히 잘 드리고 있는데, 나름 기도도 하고 열심히 성경도 읽는데 왜 그때와는 다르지? 하는 질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때와는 왜 다를지에 대한 이유로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러서, 내가 신앙생활을 좀 길게 한 것 같아서, 또 요즘으로 예를 든다면 코로나로 함께 예배를 드리지 못하니까 온라인으로, 핸드폰으로, PC로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그런 것은 아닐까? 또 우리들의 상황이 계속 바뀝니다. 대학교 초년생에서 대학교 졸업반으로, 대학생에서 직장인으로, 또 알바를 하다 보니까, 남자친구가 생기다 보니까, 여자친구가 생기다 보니까 여러 가지 환경들이 바뀌면서 신앙이 소홀해지는 것처럼 우리들 스스로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스스로를 되돌아보며 질문해 볼 수 있습니다. 식어버린 내 열정을 어떻게 다시 세울 수 있을까? 여러분, 어렸을 때 수련회를 가면 우리가 캠프파이어를 했습니다. 요즘은 참 많이 사라진 문화 중에 하나인데, 캠프파이어를 하기 위해서는 불구덩이를 파고 장작을 잘 쌓아서 불을 지핍니다. 캠프파이어에 불길을 붙이는 순간부터 불이 활활 타오르는데, 불길은 점점 세지는 것 같지만 점점 약해져 갑니다. 그 불씨를 유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 불에 기름을 붓는다. 두 번째, 장작을 더 넣는다. 활활 타오르는 불에 기름을 부으면 순간적으로 더 불씨는 세워지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기름은 장작을 더 급히 태워버리는 효과밖에 이뤄내지 못합니다. 불씨를 잘 유지하고 불을 길게 태우기 위해서는 장작을 더 넣어줘야 됩니다. 이것은 시작점을 점검하고 보강해 주라는 것입니다. 연약해진 부분을 바로 파악해야 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불씨가 아니라 겉으로 보이는 불씨가 아니라 그 속에 근원되는 재료가 고갈되고 있진 않는지 그 사실을 봐야 합니다.
이 시간을 준비하면서 제게도 있었던 청년 시절을 뒤돌아보았습니다. 열심히 교회 생활을 했던 기억들이 새록새록 일어났습니다. 주일 아침 일찍부터 교회 학교 봉사를 하고 또 어른 예배를 드리고 또 오후에는 청년부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나면 청년부 임원회를 하고 나면 시간이 오후 대여섯 시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냥 행복하게 즐겁게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청년부 리더는 리더 모임을 토요일 오전 7시에 했습니다. 제가 그 당시 이사를 가서 집에서부터 1시간 정도 되는 거리를 왔으면 새벽 6시에 집에서 나와서 7시까지 교회에 와서 아침 일찍부터 성경 공부를 하고 기도회를 하고 그리고 나서 아침 식사를 임원들이 같이 나누는 것으로 토요일 일과를 시작했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뭐 라떼 제가 뭐 이랬으니까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십시오가 아니라 제가 옆에서 살펴보기에 우리 디공 청년들도 저보다 더 열심히 헌신적으로 열정을 갖고 잘하고 있는 모습을 느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어른들이 우리 디공을 그렇게 바라보고 계신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청년들 생활을 하면서 아쉬웠던 점이 있습니다. 정말 열심히 교회에서 헌신 봉사하는 청년들이 3, 4년 동안 열심히 사역하고 나면 갑자기 사라져 버리는 것입니다. 번아웃이 되어서 한 1, 2년간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다시 등장해서 예전만큼 신앙의 모습은 아니지만 그냥 조용히 청년부 예배만, 조용히 어른 예배만 드리게 되는 모습들을 보면서 참 안타까웠던 모습들이 있습니다. 무엇이 문제일까 고민을 많이 해보았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이 문제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왜 내게 그때 그 열정이 사라졌을까? 우리의 답답함에 답을 내려줄 수 있는 인물이 저는 오늘 특강을 준비하며 갈렙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호수아 14장 12절에 1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라니. 여호수아가 여분네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며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며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여호수아 14장 우리가 잘 아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는 찬양의 주인공입니다. 그는 85세의 노장임에도 불구하고 40세 때 그 열정을 잃지 않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45년 전 가나안 땅을 정탐할 때 갈렙은 현실을 눈에 보이는 대로 믿지 않았습니다. 10명의 정탐꾼은 적과 흐르는 땅 가나안 땅 너무 좋지만 우리가 점령하기에는 우리는 메뚜기 같은 자들이어서 그 땅을 점령할 수 없다라고 속단하였습니다. 하지만 갈렙과 여호수아는 현실을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렌즈로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렌즈를 보니 가나안 땅이 밥으로 보였던 것입니다. 즉 중요한 것은 그 어려운 상황을 눈앞에 닥쳐져 있는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어려움을 어떤 눈으로 바라보느냐가 관건인 것입니다. 자신의 어려움을 믿음의 눈으로 감사하면서 그것들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시야로 믿음을 바라볼 때 이것이 복이 되고 은혜가 되고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갈렙은 젊어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온전히 세워나가는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45년이라는 세월이 흘러도 신앙적으로 정신적으로 나약해지지 않은 갈렙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갈렙은 무려 45년을 기다린 후에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수아의 지도 아래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되었을 때 헤브론 산지를 자신에게 달라고 요구합니다. 헤브론 산지를 요구할 때의 상황은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의 주력 부대를 다 파괴시키고 나머지 남은 땅들 그 각 지파에게 점령을 하라고 하는 상황입니다. 이미 여호수아가 가나안의 주력 부대를 다 물리쳐 놓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사람들과 맞붙어서 싸우려고 할 때 두려운 마음이 일어났습니다. 각 지파가 자기에게 할당된 땅에서 가나안 족속을 몰아내고 그 땅을 차지하기만 하면 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거를 쉽게 선뜻 나서지 못하는 연약함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40년의 광야 생활, 신이 닳지 않고 옷이 닳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하루도 굶기시지 않았던 만나와 메추라기를 경험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의 주력 부대를 믿음으로 다 물리친 그 광경들을 목도하였던 그들이 눈앞에 보이는 현실 앞에 또 무너져 버리는 연약함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승승장구하였던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살았던 그 세월들을 다 잊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갈렙은 85세의 나임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헤브론 땅에 진격해서 싸우겠으니 그 산지를 달라고 요구합니다. 헤브론 산지, 그 땅을 정복하는 데는 두 가지 장애가 있었습니다. 헤브론 성은 산지에 있는 견고한 성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은 아낙 족속의 자손들이 있었는데 이 아낙 족속들이 모두 거인입니다. 그 아낙 족속에서 나온 우리가 잘 아는 사람이 바로 골리앗입니다. 다윗과 싸워 겨루었던 거장 골리앗. 이들은 가장 악하고 강하고 못된 자들이었습니다. 갈렙이 그렇게 그들에게 주저하지 않고 그들을 그 땅은 달라고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이 땅을 자기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와 확신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젊은 친구들도 겁내하는 땅을 내가 점령하겠노라고 그가 열정을 식히지 않고 담대히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중심이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겠습니다. 내게 힘을 주세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십소서라고 그는 그 중심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제가 잠깐 읽었던 여호수아 14장 12절에서 14절 끝자락에 14절 끝자락에 보면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이라 되고 있습니다. 온전히 그 마음이 전혀 변하지 않고 오히려 모든 것들을 견고하게 하나님을 더 신뢰하는 모습을 갈렙에게서 볼 수 있습니다. 40세에서 85세의 노장이 된 할아버지 갈렙. 이럴 수 있었을까? 그에게는 45년의 연륜이 있었습니다. 노하우가 있습니다. 게임 용어로 하면 경험치가 있습니다. 게임을 할 때 초보자들은, 비기너들은 힘도 없고 실력도 없으니까 옆에서 하라는 대로 따라와 그럼 따라가고 저리 가 그럼 저리 갑니다. 하지만 게임의 구력이 5년, 10년이 있으면 상황은 달라집니다. 선뜻 누구의 명령을, 누구의 지시를 따르지 않습니다. 내가 주도적으로 합니다. 이유는 그만큼 내가 잘하니까, 내가 자신이 있으니까, 내가 많은 시간과 노력과 돈을 투자했으니까 내가 쟤들보다 더 잘해. 내 뜻대로 하면 돼. 하는 그 자랑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펴봤을 때도 갈렙도 그러한 상황입니다. 경험치가 45년. 엄청난 노하우를 갖고 있습니다. 저 친구가 클릭을 어떻게 하는지 옆에서 보기만 해도 에휴 쟤는 실력 없어. 쟤는 어떻게 나가려는 거야. 판이 읽어지는 그런 노하우를 갖고 있는 것이 갈렙입니다. 또한 그에게는 85세라는 나이의 장벽 또한 있습니다. 싸움을 치른다? 그에겐 힘겨울 수가 있었습니다. 쉽게 경험치를 휘둘렀다가 낭패를 볼 수도 있겠구나 하는 두려움도 있었습니다. 열정만 앞섰다가 무자비한 그런 결과를 초래할 수 있겠구나. 하지만 갈렙의 결과는 도전이었습니다. 그 도전의 시점이 달랐습니다. 45년의 경험치도 85세의 나이도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여기에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궁금증이 있습니다. 저도 하나님만 의지하고 싶어요. 저도 하나님 확실히 믿고 싶어요. 그런데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이 어떤 건가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하는 질문이 우리들 가운데 참 많이 일어날 것으로 생각합니다. 믿는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저는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의자 비유를 자주 듭니다. 우리가 의자를 앉을 때, 의자에 앉을 때 어떻게 하죠? 그냥 의자를 보고 의자에 가서 아무 생각 없이 앉습니다. 의자를 두드려 보거나 움직여 보거나 내가 앉아도 안 부서질까? 이런 고민하지 않고 그냥 의자에 덥석 앉습니다. 왜? 의자는 나를 편하게 해주고 나를 앉혀주는 그냥 도구이니까 그냥 그 의자 자체를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그렇게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그냥 하나님의 존재로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냥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살아계심, 이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우리가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것을 우리는 자연계시라고 하는데 이 자연 만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계속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특별계시라는 우리 믿는 자들에게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신뢰도가 명확할 때 우리는 결코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갈렙이 85세의 나이에도 도전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의 열정이 식지 않았던 그 이유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내 의견이, 내 생각이 내가 알아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하시면 저는 당연히 따라가겠습니다 라는 고백이 우리 청년들 가운데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의 제자로 사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떤 조건적인 신앙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제자도를 알려주시면서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누가복음 9장 62절에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말씀을 보면 그냥 하면 될 것 같은 쉬운 것 같습니다. 아무런 계산하지 않으면 참 쉽습니다. 하지만 이 신앙을 지킨다는 것은 많은 우리의 결단이 일어나야 됩니다. 쉽게 예를 들어서 이럴 수 있습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지, 대학을 예를 들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학을 진학하기 위해서 원서를 씁니다. 그냥 문득 떠오르는 지금 대학은 좋은 대학들로 예를 들겠습니다. 뭐 서울대학교를 갈까, 연대를 갈까, 고대를 갈까, 이런 고민을 하시며 원서를 쓰셨던 기억들이 다 있으실 겁니다. 하나님, 어느 학교가 저에게 허락하신 학교입니까? 어디든 붙여주시면 제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런데 신앙의 고민은 그 다음부터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원서를 뜰 때는 정말 열심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붙여주시면 합격 날짜, 합격자가 발표되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계속 기도하면서 그 시간을 보냅니다. 그런데 이런 결과가 초래합니다. 서울대도 붙고 연대도 붙고 고대도 붙었습니다. 근데 모든 과가 다 의대, 법대입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때 기도합니까? 하나님, 어느 곳을 가야지 정말 하나님의 뜻을 밝힐 수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때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냥 당연히 서울대 갈 겁니다. 가장 좋은, 나의 스펙에 가장 좋은 학교를 선택해서 기도하지 않고 그 길을 달려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쉽게 하나님을 잊고 있다는 것 또한 명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렵고 힘들 때는 붙들지만 상황이 풀리고 해결될 때는 쉽게 하나님을 붙들지 않기 때문에 그때 우리들의 열정이 식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신앙을 지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것입니다. 45년의 경험치와 85세의 나이를 무시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외친 갈렙의 고백은 그냥 고백이 아닌 것입니다.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들겠다는 굳은 각오의 결단의 삶이 갈렙의 삶인 것입니다. 우리 청년들에게 이런 각오와 결단, 노력이 일어나기를 도전합니다. 열정, 뜨거운 바람을 일으키고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내 시선을 고정시키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붙드시는 디공 청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항상 고민하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바르게 믿고 있는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가? 하나님을 더 온전히 붙들 수 있는 사랑하는 우리 디공 청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이번 수련회를 통하여서 과거에 연연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를 밑거름으로 새로운 열풍을 일으키시는 디공이 되시기를 축복하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첫 번째 특강은 잘 듣고 오셨나요? 갈렙의 이야기가 디공의 마음을 울렸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특강은 요즘 가장 핫한 이슈죠. 저희 주린이들을 위한 그리고 주린이들에 의한 주식 특강인데요. 외람된 말이긴 한데 저도 주식을 요즘 하는데 방금 전에 아까 점심 먹을 때 확인을 했는데 오늘이 마이너스 12%더라고요. 그래서 한 달째 계속 이제 마이너스 12에서 10으로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하는데 마음이 복잡하고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도 주식을 하고 계시거나 아니면 주식을 하실 계획이 있으실 청년들에게 아주 좋은 특강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모르죠? 그 특강 중간중간에 급등주를 추천해 주실 수도 있으니까. 네, 두 번째 특강 이토록 뜨거웠던가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비공동체 김영철 일사입니다. 이러한 귀한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사실 최근 들어 주식 투자 비중들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고 젊은이들도 주식 투자를 많이 하는 추세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청춘들이 왜 이렇게 우리가 주식 투자를 많이 하게 됐을까요?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참 살기 힘들고 어렵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젊기 때문에 힘이 난다, 앞으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라는 것이 아니라 취업 준비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집에 자녀로서 또한 여러 가지 상황들이 많이 겹쳐져 있는 상황들입니다. 거기다가 최근 들어서는 주식 캐릭터, 그러니까 본캐가 아닌 부캐의 시대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왜 이렇게 부캐로서의 이슈가 많이 되고 있는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앞으로 여기에서 이길 수 있는 부분들이 뭐가 있는지를 우리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한편으로 봤을 때는 주식 투자가 많이 늘어났다, 젊은이들의 주식 투자의 비중이 늘어났다라는 것은 저는 앞으로 전망이 상당히 밝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이유도 뒤에 가서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하나하나 우리가 짚어보는 그런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오늘 내드리려고 하는 것은 특급 비법, 이거 보면 무조건 수익 난다, 대박 수익이다, 이게 아니겠죠. 이 또한 뜨거웠던가, 바로 얼마만큼의 우리가 이렇게 주식 투자를 뜨겁게 했던가라는 거 있겠고요. 또한 지금 세상에 보시면은 참 여러 가지 열풍들이 많이 있는 상황들입니다. 이슈가 많이 되고요. 그리고 그 이슈가 지속되지 못하고 잠깐 나왔다가 죽어버리는 참 안타까운 현실이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 최근 들어서 트롯의 열풍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그런데 과연 이 트롯의 열풍이 왜 이렇게 많이 불고 있는 건지, 그리고 또 이러한 트롯의 열풍을 통해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부분은 무엇인지 저는 그렇게 생각해 보는데, 최근 보면 레트로라는 단어가 지난해 많이 유행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술 한잔 안 하시겠죠? 진로 이 집에 많이 유행이 되었습니다. 저는 뭔지는 모르는데요. 왜 그렇게 레트로 열풍이 불었습니까? 새로운 것에 우리가 비전을 찾기보다는 과거에 경험했던 것에 다시 한번 느낄 수 있는 이러한 시장과 이러한 세상이 되지 않았나라고 볼 수 있겠고요. 한편으로 봤을 때 이것이 안타까운 현실이다. 저도 어른으로서 젊은이들에게 이런 것들밖에 줄 수 없는 것이 참 안타까운 현실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과거에 제가 한번 강연을 했었는데요. 2016년도로 기억을 합니다. 이때 참 많은 분들 졸고 계셨어요. 이번에 목사님께서 연락이 오셨습니다. 집사님, 강연 한번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제가 처음 드린 답변이, 그때 참 많이들 졸았던 것 같은데요 라는 답변을 제가 드렸습니다. 왜 그때 많이들 조셨어요? 그때 잘만 보셨으면 우리가 지금 이러한 상황에서 참 많은 것들을 깨닫고 이길 수 있었는데 참 안타까웠습니다. 그런데 지금이라도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은 참 밝다.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앞으로의 미래는 밝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건 제가 빨리 넘어가려고 합니다. 그래도 누군지 알고 가야 될 것 같은데요. 저는 이 경제방송 그리고 주식 시장에서 많이 일을 하고 있고 예전부터 많이 해왔었습니다. 이러한 이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듣보잡 이게 아니라 보시는 것처럼 유튜브도 하고 한국경제TV에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주식 투자 왜 하십니까? 자, 이런 질문이 있겠죠. 왜 하세요? 왜? 무엇 때문에 주식 투자를 하십니까? 돈을 벌기 위해서 주식 투자를 합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나의 종잣돈을 가지고 주식 투자를 했을 때에 수익을 낼 수 있다라고 생각을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모두 다 수익을 내는 것은 아니에요. 주위에 보면 제가 오늘 또 이 방송을 준비하기 위해서 커피숍에 앉아있는데 여기저기 주식 투자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 돈을 벌었대요. 돈을 잃었다고 하는 사람은 볼 수가 없습니다. 왜 그래요? 수익은 났어요. 수익 날 때는 이야기합니다. 손실 났을 때, 나 주식 투자해서 손실 났다, 큰일 났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런 이야기 잘 못 들어보셨죠?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너도 돈 벌었는데, 얘도 돈 벌었는데, 그럼 나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뛰어든다는 거예요. 저는 이게 아주 잘못된 것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짓말이 아니라, 사실 주식 투자에 하는 사람 심리는 그래요. 주식 투자를 했을 때 수익이 났을 때는 누구에도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주식 투자하는 사람의 그 뒷모습은요, 그렇게 쓸쓸해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너무나도 외로운 싸움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자, 잃은 사람이 없고 모두 다 수익이 난다? 저는 이게 아니다라고 과감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식 투자를 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은행 금리가 낮아서 자녀 학원비를 벌기 위해서, 치매 예방을 하기 위해서, 노후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돈이 남아 돌아서 뭐 게임이 재미없어서 하는 사람들도 있겠죠. 반찬값을 보려고 한다라고 하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 방송을 보시는 우리 청년분들은 그렇진 않겠죠. 제 친구의 아내가 한 번 그런 이야기 합니다. 오빠, 저 주식 투자해가지고요. 오늘 7,000원 벌었습니다. 오늘 치킨값 벌었어요. 이야기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무슨 이야기 해드렸겠습니까? 잘했다. 칭찬했을 것 같아요. 내가 7,000원 벌었는 거 7만원 줄 테니까 주식 투자 하지 마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제가 오늘 이렇게 절망적인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주식 투자가 잘못됐다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작은 반찬값을 벌려고 또한 자녀 학원비를 벌려고 시작을 했다가 너무나도 힘든 상황들이 올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하자는 겁니다. 모두 다 수익이 나는 것이 아니고 손실이 났을 때 과연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느냐라는 건데요. 이 부분이 우리가 앞으로 참 감당하고 인내를 해야 되는 부분이지 않을까, 저는 그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주식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올바른 주식 투자가 되지 않아야 될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는데요. 주식은 전쟁입니다. 작전 영화 너무 오래돼서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요. 참 이 영화가 잘 만들었어요. 주식 투자 하신다 그러면 이 영화 한번 보기를 제가 권해드립니다. 그때와 지금하고의 주식의 세계는 많이 달라졌지만 그래도 가장 기본적인 내용을 가지고 만들었기 때문에 정말 잘 만들었다고 생각하는데요. 이때 김무열, 그러니까 조민영은 나왔습니다. 주식은 전쟁입니다. 전쟁이라는 게 뭐예요? 내가 이길 수도 있지만 총을 맞아 죽을 수도 있고, 전쟁터에 나갔을 때 총을 들고 내가 정말 제대로 된 작전을 세우지 않으면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만큼 위험한 사투를 벌여야 되는 것이 바로 주식판이다라고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그만큼의 리스크가 많기 때문에 수익이 나을 수 있는 이러한 상황들인데요. 저는 그런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보통 땅은 배신하지 않는다. 야, 땅 잘 사놓으면 이건 언제든 저올러. 최근 들어서 기회부동산 때문에 문제가 되긴 했습니다만은 땅은 배신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저는 이게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내가 땅을 배신하지 않기 때문에 땅이 나를 배신하지 않는 겁니다. 땅을 사고 난 뒤에, 아파트를 사고 난 뒤에 매일마다 아파트 시세 봅니까? 부동산 가서 아유 사장님 오늘 우리 집값 어떻게 됐어요? 라고 물어봐요? 아니죠. 땅도 그래요. 사서 기다리고 있다가 10년이든 5년이든 15년이든 지나서 그 땅을 팔게 된다는 겁니다. 즉 내가 땅을 팔지 않았기 때문에 땅의 시세가 올라갔을 때 매도를 한다는 건데요. 주식은 어떻습니까? 내가 매수를 하는 즉시 다음날부터 MTS를 통해서 시세를 볼 수가 있습니다. 1% 올라갔다가 1% 떨어졌다가 5% 올라갔다가 5% 떨어졌다가 사람이 조울증 걸리는 것 같아요. 매일마다 시세를 보고 있기 때문에 이거 팔아야 되나? 이거 가지고 있어야 되나? 이 생각을 합니다. 그래놓고 1년 뒤에 보니까 아이고 이만큼 100% 올라갔는데 가지고 있을 걸 한다는 거예요. 자, 이게 바로 주식시장이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바로 심리가 상당히 많이 차지하고 있는 것이 주식시장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공부뿐만 아니라 심리도 참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9시에요. 아침 9시에 만실입니다. 여기 어디입니까? 직장인들이 있는 건물의 화장실이에요. 이게 제 농담 같죠? 이 시간 되면 화장실이 가득 차요. 요즘 스타벅스에 모빌, 플레이 모빌, 엄청나게 줄을 섭니다. 그것보다가 자리 차지하기 더 힘들어요. 9시만 되면 화장실에 쫓아가요. 배가 아파요. 어제 뭘 잘못 먹었나봐요. 맨날 뭘 잘못 먹은 것 같아. 정말 이렇게 가 있습니다. 왜? 주식 투자를 하기 위해서. 9시가 정규장이 시작이 되거든요. 그때 제일 활발하게 매매가 일어나요. 근데 들어가서 이거 가지고 수익 내고 나와야 되겠다 생각하고 들어간다라는 겁니다. 참 안타깝죠. 왜 여기에 몰립니까? 저금리, 부동산 너무 많이 올라버리니까 내가 집을 샀어야 돼. 참 배가 아파요. 그리고 은행에 맡겨놔도 안 되고, 참 안타까운 현실이 어디로 몰렸다는 겁니까? 주식시장을 몰렸다는 겁니다. 참 모르겠습니다. 돈이 많아서 주식 투자를 한다? 저는 그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세상 살아가기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주식 투자에 대한 비중이 높아졌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월급 받아가지고 이 돈 가지고 우리 애들 학원 어떻게 보낼까? 이거 갖고 내가 어떻게 먹고 살아? 아직 나는 전세인데 집을 사지도 못했는데 부동산이 이렇게 광풍이 불고 있는데 나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 이 생각 때문에 주식시장에 돈이 너무나도 많이 몰리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슬프지만 이대로는 안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흔히들 우리가 보시면은 노동의 대가, 그러니까 내가 한평생 모았던 돈이
수익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 고객들 중에서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대표님, 제가요 은퇴 자금이 얼마가 있는데 이거 가지고 어떤 걸 사면은 수익이 날까요? 라고 했을 때 저는 그런 이야기 드립니다. 고객님, 그렇게 생각하셔가지고 절대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신다 그러면 주식 투자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대학교 2에서 4년 왜 이렇게 학교를 다니고 열심히 공부하고 뜁니까? 뭐예요? 취업을 해서 바로 돈을 벌기 위한 것이죠. 보통 주식은 불로소득이라 해서 노동이 없이 소득을 올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저는 이게 너무나 잘못됐다는 생각을 합니다. 학교 다녀서 열심히 공부해서 취업해서 돈 벌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주식은 내가 열심히 돈을 모았기 때문에 이것은 수익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잘못됐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돼요. 내가 열심히 직장을 구했던 것처럼 주식 공부 열심히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공부를 하지 않고 접근하게 되면 어떤 경우가 생기냐면 처음에 그냥 사요. 누가 좋다고 하니까 야 이번에 이거 좋대. 나 이거 샀는데 좋대. 많이 올라갔대. 처음에 사요.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떨어져요. 막 속이 쓰립니다. 그때부터 어디 가요? 내 이놈 게시판 있죠. 내 이놈 게시판 들어가면 어떤 글이 있냐면 이 종목 끝났어요. 명복을 빌러 왔습니다. 한강에 가서 줄 서세요. 이런 이야기 있다고. 그런 이야기 들으면 와, 나 이거 또 정말 잘못 샀다. 큰일 났다. 그때부터 발등에 불이 떨어져가지고 공부하기 시작합니다. 뭐 그때도 늦지는 않았지만 조금 더 빨리 시작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그거 좀 힘들다고 울어 버릇하지만 어차피 내일도 힘들어요. 청춘들 아시겠어요? 오늘은 힘든 거 아니에요. 내일도 힘들죠. 절망적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어차피 힘든 세상, 내일도 힘든데 오늘 힘들어서 지쳐있으면 내일 똑같아요. 이길 수 있는, 우리가 이 힘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것에 좀 힘을 써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최저임금이 올라가고요. 그리고 대형마트가 2주마다 쉽니다. 그죠? 한 주 하고 그 다음에는 쉬고 또 한 주 하고 그 다음 쉬어요. 보통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기 전에 젊은이들은 사실 여기에서 얼마만큼 저는 관심을 가졌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초입부에 말씀드렸죠. 젊은 투자자들이 많이 생겨난다는 것은 앞으로의 우리의 미래가 밝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내가 주식 투자를 해봤더니 내가 투자했던 회사가 왜 이러한 지금 악재에 시달리는지, 왜 이런 최저금리에 따라서 이 회사가 어려운지를 알게 된다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요. 대형마트가 격주마다 한 번씩 쉬어요. 대형마트가 쉰다는 건 어디에 가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대형마트가 쉬기 때문에 재래시장에 가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재래시장 가십니까? 새벽 배송시키고요. 인터넷에 다 주문합니다. 그죠? 이것을 우리가 알고 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대형마트가 쉬면서 나의 어머니, 나의 아버지, 내 주위의 사람들이 일자리가 하루가 쉬게 되면서 벌어들일 수 있는 돈이 낮아질 수밖에 없는 것. 최저임금이 올라가면서 편의점 아르바이트하기 위해서도 줄을 서야 되고 면접을 엄청 빡시게 봐야 된다는 겁니다. 요즘 다 어떻게 해요? 맥도날드나 롯데리아 가면 뭐 합니까? 주문해요? 아니죠. 바로 키오스크를 통해서 자동으로 주문이 들어갑니다. 바로 이게 바뀌고 있는 트렌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청춘이 영화할 것 같죠? 뭐 이런 내용들인데 네 뒤통수를 칠 거다. 이 말도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렵고 힘들지만 우리가 이 시대를 이겨가기 위해서는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보통 주식 움직이는 제로라고 이야기 많이 합니다. 뭐 생소할 수가 있는데요. 제로라는 것은 주위에서 많이 찾아볼 수 있어요. 여기 검은 옷 입고 있는 친구들이 뭐 하고 있어요? 학교에서 뭐 조회하고 있어요. 그죠? 뭐 입고 있습니까? 더 노스페이스입니다. 예전에 이거 한번 등골 브레이크라 해가지고 이슈가 많이 됐죠. 이게 이 친구들을 많이 입고 다니면서 어떠한 종목이, 영업무역이라는 과거의 종목이 많이 상승했다라는 겁니다. 뉴스를 많이 보고요. 주위에 어떤 이슈가 많이 나오고 있는지를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젊은이들의 투자가 많다는 것은 이렇게 주위에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세상은 건강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 되겠고요. 또한 중요한 것은 제로, 주식시장의 펄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본인이 내가 주식 투자를 이거를 하기 위해 합리화예요. 자, 예를 들어서 야, 너 이 종목 왜 샀어? 그러면 이름이 마음에 들어서. 이름이 샀다고 하는 사람 없잖아요. 그죠? 이게 좋다고 하더라. 나는 합리화를 찾고 싶어요. 헬스장에 가가지고 PT 이렇게 받았던 사진 보고요. 무슨 생각을 합니까? 돈이 160만 원, 100만 원 합니다. 왜?
아, 나 저거 받으면 저런 몸이 될 것 같아 라는 이런 희망을 가지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로라는 것은 주식을 움직이는 요인, 합리화를 시키기 위한 요인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조금 전에 말씀드렸었죠. 마켓컬리, 그 다음 쿠팡, 그리고 보시면 오아시스입니다. 이런 기업들이 많이 이슈가 되고 있었어요. 요즘 새벽 배송, 특히나 코로나19가 터지면서 이슈가 많이 되었는데, 또 한 가지 알고 가셔야 됩니다. 모 정당에서요, 이 법안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떤 법안이냐면은, 대형마트가 2주 동안 격주마다 쉬는 것 뿐만 아니라, 이런 새벽 배송 업체들한테 물품에 제한을 둔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새벽 배송 같은 물품에 제한이 거의 없어요. 다 시킬 수 있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이거는 신선식품, 계란은 배달 못 시켜, 소고기는 배달이 안 돼. 이렇게 제재를 가한다는 것이 되겠죠. 과연 이게 올바를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모 정당에서 이러한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 주식 투자하는 사람의 입장을 봤을 때 이거는 상당히 부정적으로 우리가 바라볼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자, 이러한 것들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한번 보셔야 되겠고요. 이거는 글밥이 있기 때문에 좀 머리 아플 수가 있는데, 주식을 움직이는 재고에서 투자적인 성격과 투기적인 성격이 있습니다. 보통 우리는 주식 투자를 한다고 생각하죠. 과연 주식 투자를 하고 계십니까? 매매를 하고 계십니까? 투기를 하고 계십니까? 투자를 한다는 사람은 잘 없습니다. 보통 매매를 하거나 일시적인 파동을 보고 접근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사실 이러한 흐름에 좀 변화가 필요한데요. 또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미국은요, 100년 이상의 역사가 있는 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장, 그래 같이 투자를 할 수 있는 기업들이 많아요. 애플뿐만 아니라 기업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이게 부족합니다. 너무나도 그때그때마다의 정치권과의 이슈, 그리고 규제적인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사실 미국과 똑같은 투자적인 방법으로는 우리나라에서는 쉽지 않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머리 딸려서 깡통 찼다는 말은 절대 죽어도 못해요 라는 건데요. 이거는 여기서 강현수가 이야기했던 것이었습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합니까? 또 내가 손실 난 거는요, 갑자기 시장이 이렇게 떨어져가지고 손실 났어, 하락했어. 공부해야죠. 머리로만 되지 않지만 그만큼 내가 노력을 했을 때 그게 결과로 나올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코로나19가 사실 지난해 정말 많은 이슈가 되었습니다. 처음에 코로나19가 터졌을 때요, 제 아내가 별로 주식에 대해서 관심이 없거든요. 제가 그런 일을 하고 있는데도. 근데 9시 되면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장이 열린다고 그랬죠. 그런데 9시만 되면 카톡이 와요. 9시 난 제일 바쁜데. 그 정도의 관심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가 터졌을 때 아침부터 일어나서 자리에 앉아있더니 큰일 났네, 어떡하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왜? 코로나19가 터지면서 주식시장에 엄청난 급락이 나왔습니다. 정말 이전에 보지 못했던 급락이 나왔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주식 투자 광풍이 불어서 주가는 사상 최고치 코스피는 3,000포인트 넘어가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고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왜? 바로 돈의 힘이었습니다. 코로나19가 터지면서 우리나라만 터졌어요? 아니죠. 누가? 미국도 독일도 터졌습니다. 미국이 코로나19에 대한 압박을 받고 영향을 받았다는 것은 어떻게 하겠어요? 미국이 움직인다는 거 되겠죠. 그래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연준을 압박을 해서 시장이 어떻게 했습니까? 돈을 풀었죠. 우리나라에서 돈을 막 찍어내, 우리나라 한국은행에서. 그러면 우리나라 칫솔 하나 사는데요, 몇만 원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달러화는 돈을 찍어내도 돼요. 왜? 무슨 통화죠? 기축 통화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의 달러화를 찍어냈습니다. 유동성이죠. 그 자금이 어디로 가요? 신흥국이나 다른 나라로 흘러갑니다. 돈의 힘을 통해서 주가가 올라가기 시작했었고 지수가 상승되기 시작을 했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위치까지 와 있고요. 앞으로는 이런 실물 경기, 돈을 풀어서 시장을 끌어올렸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제부터가 정말 제대로 된 테스트가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조 바이든, 누구예요? 미국 대통령이죠. 제닛 옐런입니다. 지금 미국 재무부 장관 내정자이고요. 일론 머스크입니다. 테슬라 CEO입니다. 왜 이 세 사람을 제가 여기 가지고 왔겠어요? 우리나라의 대통령,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인물도 알아야 되겠지만 주식 투자를 한다는 것은 미국의 중시, 미국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펼친 정책이 뭔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다른 점이 뭔지, 제니 옐런이 재무부 장관이 되면 어떠한 변화가 생겨났는지를 우리가 알고 가셔야 된다는 건,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머리 딸려서 깡통 찼다는 말을 절대 안 한다라고. 제니 옐런 같은 경우에는 전 연준 의장이었습니다. 그때는 비둘기파적으로 유명했어요. 시장에 돈을 많이 풀고 시장 친화적으로 갔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사람이 만들어내는 앞으로 시장에 대한 예측도 해야 되는 것이 되겠고요. 일론 머스크나 애플 같은 경우에 최고 경영자의 방향성도 우리가 알고 가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건희 회장입니다. 고 이건희 회장인데 이건희 회장에 대해서는 몇 가지의 유명한 말들이 있습니다. 그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마누라 자식 빼고 다 바꿔라. 자, 이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기억나고 있는 게요. 이건희 회장이 과거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삼성이 시스템 반도체를 키우지 않고서는 절대로 세계에서 반도체 1위가 될 수 없다. 한국이 반도체 강국이 될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반도체는 삼성입니다. 근데 삼성의 반도체는 뭐예요? 바로 메모리 반도체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중요한 것은 시스템 반도체, 비메모리 반도체가 시장을 점령하게 되고요. 흔히들 우리가 자율주행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자율주행 쪽에서 시스템 반도체가 한 2,000여 개가 들어가요. 그 2,000여 개 중에서 우리나라는 수입이 90%에 의존합니다. 다 수입품이에요. 지금 시스템 반도체 1위는 인텔이죠. 파운드리 위탁 생산의 1위는 대만의 TSMC라는 곳이고요. 삼성은 파운드리 쪽에서 2위, 그리고 시스템 반도체 점유율 한 자릿수밖에 기록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한다. 그러니까 삼성이 움직인다라는 것은 뭐예요? 앞으로 우리나라의 경제 방향이 이쪽 움직이기 때문에 여기와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이 관심을 가지고 봐야 된다는 게 되겠습니다. 자,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율주행 전기차에 관련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게 앞으로 시장이 어디에 어떻게 흘러갈 것이다. 처음에 전기차 테슬라 이야기할 때 야, 테슬라 저 정말 머스크 안 된다 그랬는데 요즘 보면 야, 저 테슬라 저게 얼마짜리인지 알아? 이런 이야기 많이 나오고 있죠. 주위에 테슬라의 자동차 많이 보급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현대차도 전기차의 포인트를 많이 두고 있겠고요. 자율주행 관련해서 운전자 없이 운행되는 자율주행도 지금 시장이 많이 이슈가 되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자, BTS입니다. 빅히트 엔터테인먼트라고 BTS는 잘 알고 계시죠? BTS가 소속되어 있는 빅히트 엔터테인먼트가 지난해 상장이 되었습니다. BTS 팬들이 나 이 주식 사가지고 평생 보관할 거야 라고 이야기도 했었어요. 처음에 공모가의 따상이를 이야기하죠. 공모가 대비 100% 그리고 상한가를 기록하면서 엄청난 시장의 이슈가 되었는데 그리고 난 주가는 계속 급락을 했습니다. 왜? BTS의 엄청난 경제 파급 효과가 있었어요. 그런데 빅히트 엔터테인먼트는 BTS를 제외하고는 수익성이 없습니다. 다른 한편으로 봤을 때는 아직까지 병력, 그러니까 군 입대 문제를 다 해결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BTS가 있어서 수익이 날 수 있겠지만 만약에 여기에서 생각지도 못하는 악재들이 생겨버렸다고 했을 때는 빅히트 엔터테인먼트는 주가 그리고 수익성은 타격이 상당히 불가피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나왔던 것이 최근 들어서는 네이버에서 지분 투자를 받으면서 이런 이슈들이 바뀌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로라고 본다는 것은 이 기업이 무조건 좋대, 안 망할 것 같으니까 이 기업을 보는 거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부정적인 것들까지도 우리가 함께 보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요즘 이 말도 많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몇 층에 사세요? 저 24층에 삽니다. 9층에 삽니다. 저도 9층에 살거든요. 요즘 9층에 사는 사람들 많아요. 뭐 보고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저는 정말 9층에 살고요. 삼성전자 9만 원에 샀다 그러면 9층에 산대요. 그리고 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구하러 와달라고 합니다. 구조해주세요. 저 9층에 있으면 구조해주세요. 자기가 9층에서 사놓고 구하러 와달래. 이게 맞는 말일 것 같아요. 최근에 정말 이런 이야기, 큰일 났습니다. 매칭은 우스갯소리를 하는 것 같은데, 정말 많습니다. 어떻게 구해줄 수 있을까요? 방법이 없죠. 그런데, 과연 그게 9층이 다 지어지는 게 9층인지, 이 15층까지 갈 수 있는데, 나는 9층까지밖에 아직 공사를 하지 않은 거예요. 그렇게 생각해 보셨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왜? 내가 샀다가 떨어지면 나는 그게 무조건 고점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과정을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더 올라갈 수 있는 것도 내가 손실이기 때문에 큰일 났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심리가 생겨요? 진짜 예전에 저희가 이렇게 종목을 많이 추천하고 하면 저희 직원이 그랬어요. 새벽기도 좀 가십시오. 가가지고 이 종목 좀 올라오게 해달라고. 정말 막 기도를 하라고 합니다. 좀 웃길 것 같죠? 진짜예요.
9층에 샀는데 빨리 올라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기도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 본전에 오면요, 여기에서 수익 난 거를 내가 이거 헌금을 하겠습니다. 이런 마음까지 생겨요. 이거 들으면서 고개 끄덕끄덕 하시죠? 진짜거든요. 그런데 본전에 왔잖아요. 팔려고 하다가도 내가 이걸 얼만큼 내가 기다렸는데 이거를 팔 수 있을까 기다려요. 또 그러니까 또 떨어지거든요. 그러면 그때 이제는 안 되는가 보다 해서 매도해요. 그런데 자, 뭐 긍정적인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은데 정말 이게 맞는 이야기예요. 뭐 흔히들 한강 간다 그러죠. 한강 오구제. 한강 지금 얼어 있으니까 얼음이 좀 녹으면 뛰어내리러 가야 된다. 이런 이야기 많이 합니다. 그런데 언제 한강 가는지 아십니까? 손실났을 때 한강 안 갑니다. 내가 매도를 했는데 그 종목 올라가잖아요. 무슨 생각 들 것 같아요? 역시 나는 안 되는가 보다. 나는 여기서 끝인가 보다. 그러면서 한강 가는 그런 마음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이거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내가 높이 샀지만 하나의 과정인지 결과인지를 보고 우리가 가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바닥인 줄 알고 사는 놈들 지하실 구경하게 될 거예요.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내가 삽니다. 저는 숫자에 되게 약하거든요. 이 업종이 있지만 저는 뭐 현대차 지금 얼마인지도 몰라요. 사실 삼성전자 얼마인지 모릅니다. 괜히 막 사자 같죠. 정말이에요. 왜? 그렇게 되면 가격 매매를 하는 거예요. 야, 이 종목이 20만원 했었는데 지금 15만원 한대. 그러면 싸요? 비싸요? 싸 보이죠? 20만원 하면 15만원 한대요. 그럼 싸다는 생각이 들어가는 거예요. 아닙니다. 20만원 하다 15만원 했던 이유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 이유를 찾아야 그게 싸다 안 싸다 판단이 생기는 겁니다. 그게 만약 테마로 올라갔다 떨어졌다 그러면 그것은 싼 게 아니라 제자리를 찾아오는 과정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보시면은 작년 3월 때 실제 계좌입니다. 제네시스 G80이 5천만 원이거든요. 한 달 4,800만 원이에요. 이틀에서 BMW 한 대 날라가는 겁니다. 코로나19 터졌을 때 감당이 되실 것 같습니까? 이게 바로 주식 투자입니다. 네, 자 뒤에 가서 또 이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얼만큼 아세요? 자 보시면 경기도의회가요. 우리 경기도죠. 경기도의회가 1년 예산은 28조입니다. 삼성전자 1년 영업이익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36조 원이에요. 경기도 1년 살림 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게 삼성전자 영업이익입니다. 이만큼 벌어들인다라는 거예요. 과연 우리는 이 기업이 뭐 하는 기업이고 얼마만큼 벌어들이고 얼마만큼 앞으로 장래가 있는지를 보고 가셔야 되는 겁니다. 괜히 이 방송 지금 보고 계시니까 야단 맞는 것 같은데 야단 맞으셔야 돼요. 왜 하고 있는지 얼마만큼 벌어들이는지 알고 가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유튜브 인터넷 기사 스마트폰입니다. 유튜브 가가지고 전문가들 많죠. 뭐 사실 저도 유튜브도 하고 하는데 정말 여러 전문가들 많고 인터넷 기사 스마트폰 가지고 실시간으로 많이 봅니다. 우리는 지금 어디에 살고 있습니까? 경기도 아까 살았죠. 아시죠? 정보의 홍수 속에 살고 있습니다. 물이요, 가뭄이 있으면 물이 귀합니다. 너무나도 귀해요. 우물 파도 물이 잘 안 나옵니다. 그런데요, 물이 많은 홍수가 나면 마실 물이 있습니까? 가뭄이 있으면요, 지하수를 파서라도 물을 우리가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홍수가 나면 그 마실 물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어디에 살고 있다? 정보의 홍수 속에 살고 있습니다. 실시간으로 인터넷 기사를 볼 수가 있고요. 여러 가지 정보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예전 같은 경우에 너만 알고 있어. 이 정보. 아무한테도 알려주지만 이랬지만 지금 모든 정보 다 알고 있습니다. 이 정보를 가지고 어떻게 필터링을 하느냐, 어떻게 이거를 제대로 우리가 체크해내느냐가 싸움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저는 그런 말씀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유튜브 보고 인터넷 기사 보고 쉽게 정보 얻을 수 있습니다. 쉽게 읽습니다. 제가 처음에 주식 공부할 때 하루에 신문을 4개 봐요. 종이신문. 종이신문과 인터넷 기사 차이점 뭔지 아십니까? 인터넷 기사는 뭐예요? 정말 들어보지도 못한 빨리 자극적인 기사.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대박 뭐 이렇게 나옵니다. 왜 그렇게 써요? 그렇게 사람들이 클릭을 많이 하죠. 클릭을 많이 하면 조회수가 많이 올라가요. 조회수가 많이 올라가면 뭐가 올라가요? 광고료가 올라가죠. 그렇기 때문에 자극적인 기사 내용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신문, 종이로 된 신문은 거치고 사실에 의거한 것만 나옵니다. 이렇게 우리가 먼저 가장 기초적인 것부터 기본에 충실해서 우리가 알고 가셔야 된다라는 거 보시면 되겠고요. 뭐 올바른 투자 방법,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뭐 어떻게 하면 대박 수익을 낸다 이게 아니라 우리가 주식이 얼마만 겁나고 이거를 제대로 이해하자라는 것인데 그러면 뭐 목표를 세우고 질문하고 ETF 이후 1일 1일 본캐 노력 실패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습니다. 이유들이 있는데
저는 정말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아까 전에 제가 처음에 지금은 부캐 시대라 그랬습니다. 내가 여러 가지 재능이 있어서 부캐릭터로서의 내가 실력을 발휘한다, 이게 아니라 본업에 충실을 하고요. 주식 투자는 정말 내가 이거는 그렇다고 해서 그냥 쉽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공부를 하면서 해야 되겠죠. 관심을 가지고 정말 재테크로서의 포인트를 두고 가셔야 된다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일일비 하지 말라는 겁니다. 과정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일일비. 하루 좋았다, 하루 슬펐다, 우울증 걸릴 것 같다 제가 말씀드렸죠. 절대로 우리가 일일비 하시면 안 되겠고, 그리고 목표를 뚜렷하게 세우셔야 됩니다. 그리고 실패 두려워하지 마세요. 내가 주식 투자하다가 실패할 수 있습니다. 아까 전에 코로나19 터졌을 때 보셨잖아요. 그렇게 실패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패하는 것이 끝나면 그게 실패의 끝이에요. 실패가 과정이면 실패를 딛고 일어설 수 있는 디딤돌이 될 수가 있습니다. 덜 이게 아니라 디딤돌입니다. 디딤돌이 될 수 있다는 거 우리가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확고한 주관적 신념을 가지라는 거예요. 저는 주식을 객관적으로 보라는 게 아닙니다. 나의 주관적인 생각을 가지고 하라는 거예요. 저는 공장 이야기를 밖에 가서 잘 안 하거든요. 제가 주식 투자를 하기 때문에 밖에 가서 주식 이야기 정말 입 다물고 안 합니다. 종목 추천도 안 해줘요. 한마디도 안 합니다. 왜? 나의 주관적인 생각하고 이사의 생각하고 다르다라는 거예요. 야, 너 왜 그렇게 생각해? 이 회사 이렇게 좋은데 그렇게 해서 나중에 결과적으로 우리가 책임질 수 있느냐? 내가 저 사람 설득해서 뭐 하냐는 거예요. 저 사람은 저 방법으로 매매를 하는 거고 나는 나만의 방법으로 간다는 것 때문에 확고한 주관적 신념을 가지고 가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 LG가 얼마 전에 캐나다 마그나와 전기차 합작법이 설립한다고 그랬습니다. 자, 이런 이슈가 있었고요. 이게 바로 LG 노텍인데 저는 LG에 관련된 것을 별로 좋아하지는 않거든요. 기업의 포인트를 LG화학을 빼고는. 그런데 이런 이슈가 나오면 제가 LG그룹의 포인트를 잡기 시작했습니다. 왜? 부정적으로 봤던 것이 마그나와의 합작법인을 통해서 전기차 쪽에서 수익성 내겠다, 스마트폰을 접겠다 이거였습니다. 그럼 이 회사가 앞으로 다시금 성장할 수 있는 동력을 발휘하겠다라는 게 되겠죠. 자, 그래서 LG노텍 같은 경우 보시면 자, 이런 사업의 내용은 보고서가 다 나와 있습니다. 아무나 모르는 정보가 아니라 모두 다 알 수 있는 거예요. 전장 부품이라고 해서 전기차나 자율주행에 들어갈 수 있는 이슈거든요. 이런 기업들이 관심을 가지고 봤을 때 이렇게 슈팅이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왜? 처음에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저는 LG노텍이나 LG디스플레이를 보지 않았습니다. 제가 바라봤던 부정적. 그런데 이렇게 새로운 이슈가 나오게 되면은 부정적인 것을 긍정적으로 바꿀 수 있는 요인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저는 직접 기업 탐방을 띱니다. 내가 이것만 정보만 보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 탐방을 다니거든요. 요즘 정보 많은데 굳이 거기 가야 됩니까? 라고 하는데 자, 탐방을 가면서 그 기업에 대해서 더 많이 분석을 하고 공부를 하게 됩니다. 인텔리아테크라는 기업인데요. 이 회사는 위성 안테나예요. 위성 안테나 회사인데 처음에 제가 기업 탐방 보고서 쓸 때 처음에 적었던 것이 머스크가 항공 우주 산업에 관심을 가진다라는 소식 때문에 인텔리아테크를 기업 탐방 가게 됐습니다라는 시작이 됐습니다. 최근 들어서 항공 우주 관련 기업들이 많이 슈팅이 나왔거든요. 왜? 스페이스 X가 한 번에 인공위성을 신기록을 세웠습니다. 한 번에 발사를 다 성공시키면 신기록을 세웠다. 그러면서 이런 관련주들이 올라가기 시작했다는 거거든요. 제가 처음에 인텔리아테크를 우리 고객들한테 드렸을 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뭐하는 회사입니까? 이거 내가 사야 돼요. 이거 잘 가지도 않을 것 같고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이 보지 못하는 거를 내가 봐야 그것은 우리가 비로소 내 수익을 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아까 전에 제가 계좌 한번 보여드렸었죠. 4,800만 원 마이너스였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회복이 되어서 수익을 전환이 되었다는 겁니다. 즉 순간의 실패가 나의 모든 것을 좌지우지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실패에 대해서 과정을 생각하고 이것이 다시금 회복될 수 있고 이러한 이슈가 터졌기 때문에 나는 실패를 했다. 여기서는 끝났고 새롭게 시작해서 회복이 쉽게 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런 희망을 가지고 해야 되는 거지. 이 실패 하나 그것 좀 오늘 힘들다고 내일도 힘들다고요. 힘들다고 자포자기 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이렇게 회복될 수 있다는 게 되겠고요. 많이들 보셨을 거예요. 연세대학교 명예교수입니다. 김영숙 교수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치적 가치가 있는 사람은 만족을 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행복한 삶을 살더군요. 명예, 권력, 재산으로 인해 오히려 불행해지고 말더군요. 자, 주식 투자를 제가 왜 하냐? 어떻게 해야 우리가 대박 수익을 내는 것이 아니라 하는 이유.
어디에 만족을 하시겠습니까? 목표가 있습니까? 반짝값을 벌기 위해서 했어요. 반짝값 벌었습니다. 그럼 그만해요? 아니죠. 또 다른 거 생각하게 된다는 겁니다. 내 목표가 자꾸 희석이 된다는 거. 조금 더 높이, 좀 더 많이 주세요. 너 이것만 달라 했잖아. 조금만 더 주세요. 좀 더 주면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렇게 올라가게 된다는 거예요. 최근 들어서는 지수가 정말 비이성적으로 많이 올라갔습니다. 정말 이건 이상하게끔 많이 올라갔거든요. 저처럼 일하는 사람들은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좋은 것이 아니라 더욱더 힘들어요. 정말 이렇게 비정상적인 세상이 와버리니까. 사람들은 이런 걸 겪고 이런 거를 지금 감당했기 때문에 시장이 떨어질 때는 겪어보지 못했다는 겁니다. 과연 그때 버틸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때 됐을 때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지금 시장이 조금 좋았을 때 수익을 좀 냈습니다. 그러면 100만 투자다, 1000만 투자 돈이 어떻게 더 모아 들겠죠. 근데 손실이 났을 때 과연 우리가 감당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주식은 결승점 없는 마라톤이라고 제가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언제든지 내가 수익을 내고 있다가도요, 뒤처질 수 있어요. 그리고 내가 손실이 나고 뒤처졌다가도 앞서갈 수 있습니다. 끝나지 않는 싸움입니다. 아까 전에 제가 계좌 보여드렸잖아요. 내가 손실이 났다가도 수익이 날 수도 있고요. 수익이 나다가도 손실이 날 수가 있습니다. 왜 우리가 일희일비하냐는 겁니다. 결승점 없는 마라톤이다. 내 결승점은 없습니다. 그 끝은 없기 때문에 항상 노력하고 또 일어서고 포기하지 말고 앞서갈 때도 항상 평정심 되찾고 가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믿는 것도 저는 이런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믿고 있지만 시련과 고난이 왔을 때 과연 이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는 메시지일까? 그런 의문을 하게 되고 과연 나에게 주는 시련의 이유가 무엇일까라는 이유를 찾게 됩니다. 그러면서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원망하게 되고 불평불만하게 됩니다. 더욱더 나가야 되지만 나에게 이게 끝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결국 이것은 우리를 단련해 나가는 길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것이 더 큰 것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지금 이렇게 앞에서 강연을 할 수 있는 건 참 감사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아까 보셨던 것처럼 2016년도에 새로운 사업을 하면서 강연을 했어요. 그때 저는 기억을 하거든요. 자, 정말 이렇게 새로운 사업을 하는데 정말 잘 돼서 우리 청년부에게 더 많은 것들을 나아가 제공해 드리고 싶다 했는데 보기 좋게 그때부터 저는 망했습니다. 망해가지고요. 정말 우리 아이 학원이 아니죠. 유치원비도 내지 못할 정도의 어려움이 왔었습니다. 그렇지만 포기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께 나에게 주시는 길이 무엇일까 생각하고 달려왔을 때에 다시금 지금 조금 더 자리를 찾아가고 있는 이런 과정이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생의 선배로서 그리고 어려운 세대를 같이 살아가는 동력자로서 그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주식 투자를 한다는 것에 저는 포인트를 뒀지만 이러한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우리가 믿음 잃지 않고 항상 하나님 바라보고 이 과정이다 생각하고 정말 우리가 바라보는 목표가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가시면은 앞으로 더욱더 좋은 일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부족하지만 이렇게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정말 주식 투자 대박 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저에게 따로 연락 주시면은 제가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두 번째 특강까지 마쳤습니다. 유익한 시간이 되셨나요? 네, 저는 주식을 하고 있진 않지만 특강을 듣고 나서 애초에 시작을 하지 않아서 다행이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디공을 위해 특강해주신 김영철 집사님 감사드리고 우리 경청해주신 디공동체 여러분 스파시바. 네, 다들 스파시바가 어느 나라 말인지 아시죠? 러시아어로 감사합니다라는 뜻입니다. 이번에 소개할 분은 러시아어하고 굉장히 관련된 분이신데요. 우리 러시아어를 전공하고 키르기스탄에서 일하고 계시는 이가람 청년입니다. 특별히 디공에게 할 말이 굉장히 많다고 하셔서 2시간짜리를 저희가 겨우 줄여냈습니다. 네, 끝까지 경청해 주시고 마지막까지 꼭 함께 해주세요. 마지막 특강, 디공에게 할 말이 많은 편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디공동체 2셀 이가람 청년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수련회를 온라인으로 진행하다 보니 이 강의라는 이름으로 저희가 만나게 됐는데 이렇게 영상으로 특별하게 이렇게 만나게 되었어요. 물론 영상으로 만나게 돼서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얼굴을 보면서 이야기할 수 없어서 아쉽긴 하지만 그럼에도 만나 뵙게 돼서 너무 영광이고 반갑고 또 반갑습니다. 강의 제안을 받았을 때 두 가지 마음이 들었어요. 먼저는 지금까지 수련회를 이렇게 거쳐오면서 많은 분들의 강의를 볼 때마다 나도 언젠가는 저 자리에서 한 번은 강의를 해서 청년들과 이렇게 좀 나누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었긴 했는데 그게 이렇게 빨리? 내가 벌써 그럴 나이가 됐는가? 아니면 이제 강의를 하고 그만 떠나라는 소린가? 뭔가 그런 생각도 들면서 또 다른 한편으로는 강의? 내가 강의를 할 이야기가 뭐가 있지? 저는 주식에 대한 지식도 없고 성경에 대한 깊이도 없는데 내가 과연 무슨 얘기를 할 수 있는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강의 제안을 제가 덥석 잡은 이유는 오늘 제목에서 보시면 아시다시피 디공에게 할 말이 좀 많은 편이에요, 제가. 그래서 사실 그냥 진짜 여러분들하고 그냥 얘기하고 싶었어요. 그냥 괜히 저 20대를 이야기해주고 괜히 그 20대 동안에 받은 은혜를 함께 나누고 싶고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감히 용감하게 그 제안을 제가 덥석 물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뭘 대단한 걸 기대하고 오셨나요? 저 대단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진짜 아무것도 없어요. 혹시 기대하신 분 있다면 그 기대는 이렇게 지폐로 그 마음을 싹 옮겨주시고 오늘 저랑은 그냥 저의 인생에 대해서 들어보시고 저런 은혜를 받을 수도 있구나 살면서 라는 그런 가벼운 시간으로 가벼운 마음으로 함께 나누는 시간으로 보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혹시 동양화 좋아하시는 분 계실까요? 갑자기 웬 동양화냐, 뒤에 기껏 서양화를 걸어놓고 웬 동양화를 얘기하나 생각하실 텐데 저 개인적으로는 동양화를 좋아해서 책도 사서 읽고 미술관에도 다니면서 그림도 보고 자주 그랬었어요. 근데 그 책 중에 동양화를 보는 방법에 대한 그 설명을 해주는 그런 책이 있었는데 거기서 이야기한 그 한 가지 방법이 제 마음에 굉장히 오랫동안 남아있더라고요. 남아있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바로 옛 그림은 옛사람의 마음으로 라는 그런 방법이거든요. 한 교수님이 하신 말씀인데 근데 갑자기 이 얘기를 왜 하나 생각하실 텐데 제가 제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제 20대를 돌아보면서 정리한 후에 얘를 어떻게 한마디로 정리할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하는데 갑자기 그 말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옛 그림은 옛사람의 마음으로. 그러면서 딱 깨달아지더라고요. 지나고 보니 내 인생에 하나님이 이렇게 그림을 그리셨고 그때마다 나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렇게 봐왔더니 이런 은혜가 있었구나 라는 생각이 정리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제 인생에 어떤 그림이 있었고 그리고 이 그림을 어떻게 하나님 마음으로 바라봤는지를 여러분들과 좀 이야기하고 싶어요. 첫 번째 그림의 제목은 실용음악입니다. 많은 분들이 제가 러시아어를 하는 거를 잘 알고 계실 텐데 사실 제 본래 전공, 제 첫 번째 전공은 실용음악이에요. 전 실용음악 작곡을 전공했고 그 중에서도 세부적으로 사운드 디자인이란 걸 전공을 했어요. 근데 이 실용음악이라는 이 그림을 볼 때마다 항상 사람들이 물어봐요. 너 후회하지 않아? 음악했던 거 후회하지 않아? 왜냐면 그거 안 했으면 빨리 공부 시작했으면 지금 더 뭔가를 빨리 이뤘을 텐데. 또는 아니면 너 그 음악 그만둔 거 후회하지 않아? 뭔가 못 이룬 거잖아. 포기한 거잖아. 이렇게 많이 물어봐요. 근데 이 실용음악, 제 인생의 실용음악이라는 그림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라보면 전혀 다른 이야기가 나옵니다. 저에게 있어서 이 실용음악은 하나님을 만나는 계기였어요. 제가 고등학교 2학년이 되던 해에 이제 실용음악을 하겠다고 마음을 먹고 학원을 한 군데, 입시학원을 정해서 이제 찾아가요. 그곳에서 무려 5명의 그 당시 그 성문교회 고등부 일진들이죠. 열심히 하는 일진들 5명을 거기서 만납니다. 그
그리고 그 5명이 저를 열심히 전도를 해서 수련회를 데리고 가는데 성공을 해요. 왜냐하면 찬양팀 여자 싱어가 부족하다면서 노래를 해달라 그랬거든요. 근데 제가 노래하는 걸 너무 좋아하는 걸 아니까 알다 보니 그렇게 제안을 했고 제가 그거를 이제 거기 홀랑 넘어가가지고 수련회에 참석을 하게 돼요. 찬양팀으로. 첫날은 사실 뭐 어리둥절하고 뭐 아무것도 잘 모르겠고 했는데 이튿날 집회 시간에 하나님께서 깊게 만나주셨고 회심의 그런 은혜의 시간이 있었고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내 안에는 그 사랑이 없었고 근데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이니 그 사랑이 내게도 있으니 이걸 남들에게 전해야 된다라는 그런 은혜를 주셨어요. 그렇게 제가 예수님을 만나고 그 뒤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게 됩니다. 그 신앙생활 안에서도 찬양을 빼놓을 수 없죠. 처음 그 고등부에서부터 그 금요철야 그 찬양팀을 하게 되고 이후에 홀리샤우트를 한 10여 년간 섬기고 또 여러분들과 함께 콰이어 예배도 제가 할 수 있는 은혜를 누리게 됐죠. 근데 이 실용음악을 했던 것들이 제가 찬양으로서 그 예배 자리를 섬길 때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됐어요. 뭐 실력을 떠나서 그 예배를 좀 더 정성적으로 준비할 수 있는데 참 많이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으로 실용음악을 바라보면 절대 후회라는 말이 나올 수 없죠. 제 입에서는 절대 후회하지 않아. 내게는 은혜야. 라는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겠죠. 이 첫 번째 그림을 지나서 하나님이 제게 선물해 주신 두 번째 그림은 편입이에요. 그 제목이 편입인데 지금 러시아어를 하는 것도 실용음악을 학교를 졸업하고 편입을 해서 새롭게 이제 새로운 학과에 들어가게 되었거든요. 그 편입이란 그림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저 독한 것. 진짜 독해. 공부를 어떻게 그렇게 해? 라고. 저 사실 그렇게 열심히 하지도 않았는데, 굉장히 사람들이 봤을 땐 제가 이렇게 독해 보인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당시 공부를 할 때, 한 10개월을 학원을 다녔어요. 교대에 있는 그 편입이라는 그런 학원을 다녔어요. 그 중에 한 절반 정도를 5시 반에 여러분 아시죠? 홈플러스 앞에서 타는 9,300번 빨간 버스를 타고 이제 교대까지 가서 거기 학원에 이제 6시 반에 도착하고 7시부터 수업을 듣고 밤에 이제 학원에서 나와서 또 빨간 버스를 타고 돌아오고 이렇게 공부를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보기에는 진짜 독하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게 있어서 하나님이 주신 이 편입에 대한 이 그림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은 조금 다른 거였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전적으로 책임지시고 이끄시기에 이 편입이란 선택 그조차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며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이라는 것에 대해 전적인 신뢰를 하는 것이었고 두 번째로는 그 결과에 대한 순종이었어요.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할 때 하나님께 묻고 때로는 그 선택 자체가 맞는 것인가 의심할 때가 있고 또 어떨 때는 선택이 이거 100% 그래 이건 하나님이 주신 응답이야 라고 나아가면서 때로는 큰 착각이 그러니 그 결과 역시도 내가 생각했던 거와 똑같은 걸 주시겠지라고 우리가 착각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 같아요. 저는 편입을 준비하면서 그러고 싶지 않아서 무조건 어떤 결과든지 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결과임을 순종한다라는 마음으로 그 그림을 바라보고 시작했어요. 근데 그러기 위해선 전제 조건이 필요하더라고요. 바로 내가 가진 최선, 내가 가진 열심을 그 그림 안에 쏟아 부어내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를 들어 열심히 달렸어요. 열심히 노력해서 끝까지 갔어. 근데 그 결과가 내가 생각했던 거랑 달랐어. 나는 편입의 성공, 그 합격을 이렇게 원했는데 하나님이 아니래요. 그 과정을 열심히 겪었으니 내가 봤을 땐 충분히 훈련이 되었고 내 그림에서 그 합격이란 건 없었단다 라고 말씀하실 때 제가 그거에 순종을 하려면 일말에 그 후회가 없어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끝에 가서 아닌데 이럴 리가 없는데 내가 공부를 1시간 덜 했구나. 하루 좀 너무 놀았구나. 이런 후회가 생기면 그 하나님이 주신 결과에 대해 제가 순종할 수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이라 함은 단순히 이렇게
공부를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놓치지 않으려는 그런 최선도 함께 들어갔었어요. 그래서 5시 반에 제가 아까 버스를 탔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가끔 우리 홀리샤우트가 그 찬양팀이 새벽 예배 특세나 뭐 부흥회 때 그 찬양팀으로 섬겨야 할 때가 있었거든요. 그때마다 저는 이제 4시 반에 나와서 그 찬양팀을 섬기고 한 10분 만에 나와가지고 다시 버스를 타고 학원에 가고 그런 식으로 이렇게 열심을 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토요 예배와 주일 예배를 놓치지 않으려고 정말 애썼어요. 뭐 주일은 말할 것도 없고 토요 예배, 청년 예배 자리에 빠지지 않았었고 그러다 보니 학원에서 저는 약간 열심히 하지 않는 친구였죠. 왜냐하면 제가 학원 안에서 가장 높은 반에 있긴 했지만 그 반 안에서 성적이 상위권은 아니었어요. 그러다 보니 담임 선생님 보기에는 약간 성적도 별론데 열심히 하지 않는 아이라고 생각을 해서 성적 관리를 잘 해주시지 않으셨고 또 같이 그 믿음 생활을 하면서 저와는 조금 다른 방법으로 공부를 했던 친구들이 봐도 너는 왜 맨날 주말에 안 나오냐부터 시작해서 더군다나 제가 한 11월쯤엔 나 내년에 네팔 선교를 가 막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좀 이상하다 제정신인가 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그림을 바라보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움직였을 때 하나님 마음에 그것이 충족되었고 하나님 마음에 그것이 만족이 되셨을 때 제게 굉장히 좋은 결과를 주셨고 그 결과를 통해 결국에는 함께 공부했던 각각 믿음의 친구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구나.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그 삶은 이렇게 살아내는 거구나 라는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굉장히 기뻤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게 저는 이제 편입이란 그림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고 지나칩니다. 그 다음 제 인생의 갤러리에서 여러 가지 그림 중에 이제 막 대학 생활을 열심히 하고 또 큰 그림이 하나 생겨요. 수석 졸업이라는 큰 그림이 하나 생겨요. 보이십니까? 여러분 성적표가 지금 여기 이렇게 나왔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4.5 만점에 4.5 만점의 신하가 접니다. 그 성적표를 제가 이렇게 지금 보여드리고 있죠. 아무튼 그런 큰 그림을 이제 이렇게 지나서 대학원이라는 그림을 이제 만나게 돼요. 그 대학원 그림 안에는 재미있는 여러 가지 요소 중에 재미있는 요소가 하나 있는데요. 대학원 생활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통역 알바를 자주 나가게 됐어요. 그 통역 아르바이트 중에서 하루는 여기 한국의 중소기업의 공장에 그 카자흐스탄에서 식약청 공무원들 있죠. 공무원이 나와서 공장을 시찰하는 그런 과정을 통역해야 됐어요. 그래서 열심히 준비하고 열심히 공부하고 그랬죠. 그렇게 열심히 준비하고 날짜가 픽스되려고 하는데 갑자기 마지막에 날짜가 변경되면서 일요일, 월요일, 화요일이라고 연락이 온 거예요. 근데 그 일요일도 그냥 일요일이 아니라 여러분과 제가 함께하는 콰이어 예배 반응이 다 다르더라고요. 그냥 한 번 정도 그렇게 나갔다고 다른 사람을 세워서 다른 인도자가 인도하면 안 돼? 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함께 기도해보자. 어떡하지? 함께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했어요. 근데 사실은 그거보다도 더 원론적으로는 제 마음에 어떤 어려움이 있었냐면 제가 처음 신앙생활을 시작하면서 제가 하나님하고 약속한 게 있었거든요. 나는 어떤 직업을 갖든지 간에 주일은 반드시 지킨다. 그 직업을 내가 꼭 가질 것이다. 라고 제가 하나님께 약속한 적이 있어요. 근데 아직 제대로 사회생활을 시작하기도 전부터 이런 딜레마를 겪는다는 게 굉장히 마음이 무겁고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막 주변에 기도도 해달라고 사역자분들한테도 부탁하고 하면서 하루 종일 이제 기도하고 말씀을 보고 그랬어요. 그러다가 하나님이 딱 말씀으로 제게 이야기해 주십니다. 바로 여기 나오나요? 이쪽에 나오나요? 아무튼 베드로전서 1장 6절에서 7절 말씀이 아마 여기 이렇게 나오고 있을 것 같은데 그 말씀을 제게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다. 그래. 내가 잠깐의 환난 그 생각보다 많은 그 통역 그 알바비가 저에게 떠나가고 또 경력, 이력서의 한 줄이 저로부터 이렇게 떠나가게 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 주시는 큰 기쁨과 그 영광을 내가 누리겠다. 하나님하고 한 약속이니까 지켜야겠다라는 생각에 이제 마음을 먹습니다. 이 통역은 나가지 않고
친구에게 넘겨줘야겠다. 이렇게 마음을 결단하고 이제 주변 사람들에게 선포를 해요. 나 안 가기로 했어. 안 가기로 했어. 저 안 하기로 했어요. 이렇게 다 선포를 하고 이제 늦은 시간이니 내일 회사에다 얘기를 할 거예요. 이렇게 하고 이제 편안한 마음으로 있었어요. 은혜가 막 넘치는 마음으로 막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그러고 나서 5분, 10분 정도 지났나? 회사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비행기 날짜가 부득이하게 갑자기 바뀌어서 일정이 변경됐다고 연락이 오면서 그 주간에 그 콰이어 예배가 있는 주간에 수목금이었던 것 같아요. 화수목이었나? 아무튼 그 주간의 3일로 날짜가 변경되었다고 기가 막히게 10분 만에 이렇게 연락이 옵니다. 하나님 일하고 계시는구나. 10분만 해도 우리 하나님 이런 것들을 마음에 감동이 있으실 때 움직이실 수 있구나라는 걸 깨닫고 완전 할렐루야를 외치며 주님을 찬양하며 깊은 마음으로 그 통역을 준비하고 나갔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통역에 가서도 정말 그 부족했는데도 그 실력을 또 높게 평가해 주셔서 제가 원래 책정됐던 것보다 더 많은 그 비용을 그 보수를 받으면서 이렇게 하나님 또 채우시는 것들을 더 경험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대학원이라는 그림을 지나고 2020년에 졸업을 한 뒤에 이후로도 뭐 이렇게 취업을 하는 과정에도 지금 말씀드린 것 같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그림들을 바라보면서 취업을 준비했고, 현재는 주 키르기즈스탄 대한민국 대사관에서 전문관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제가 지금 키르기스탄에서 있다는 걸 모르시는 분들은 깜짝 놀라실 것 같아요. 제가 지금 키르기스탄에서 여러분들을 위한 영상을 찍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또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야, 저 언니 그림이 그냥 다 예뻤네. 하나님 다 그냥 예쁜 그림만 주고 뭐 예쁜 색깔만 칠했네 라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다 보니 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죠. 저 역시 제 인생에도 하나님이 그리신 많은 그림 중에 어두운 그림도 굉장히 많았었어요. 제가 여러분들과 찬양 인도를 하면서 그 콰이어 예배를 하면서 여러분들과 나눌 때 그런 얘기를 종종 했어요. 청년할 때 쉽지 않죠, 여러분. 정말 어려워요. 이 말을 자주 했었는데 그게 제가 힘들어서, 제가 어려워서 자주 했던 말이었어요. 저 역시 청년할 때를 보내면서 예상치 못한 시련, 또 예상치 못했던 유혹도 있고 시험도 있고 정말 많은 어려움이 있고 상처가 있고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제 인생에다가 어려운 그림들을 이렇게 그려 넣으실 때마다 저 역시도 굉장히 힘든, 마음이 어려운 시기를 보냈던 것 같아요. 벨라루스에 유학 갔을 때만 해도 그곳에는 교회가 없었기 때문에 정말 그 투지폰으로 지금처럼 인터넷 예배가 또 온라인 예배가 이렇게 발달되지 않았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니 굉장히 옛날 사람 같지만 그 시절엔 그랬어요. 벨라루스는 특히 더 그랬어요. 그래서 투지폰을 들고 원로 목사님이 나오시는 그 예배를 보면서 혼자 감격하고 혼자 기뻐했던 그런 시절이 있거든요. 교회가 없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 생각지도 못한 그런 나락으로 바닥으로 이렇게 떨어졌던 적도 있고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여러분들과 함께 찬양했던 그 콰이어 예배를 하는 순간에도 온전하지 못한 마음으로 그 자리에 서서 찬양했던 적도 있어요. 근데 그런 어려운 시기를 저는 어떻게 이겨냈는가 하면 두 가지예요. 저는 하나는 예배, 또 하나는 믿음의 동역자인 것 같아요. 한때 주님을 부르고 주님을 찾아도 아무도 없는 것만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었어요. 기도를 하려고 눈을 감고 예수님을 불러도 그 어떤 감동도, 그 어떤 울림도, 응답도 없는 그런 시기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시기가 꽤 길었어요. 그때 기도를 하려고 새벽 기도 때나 또는 철야 때 이렇게 불이 꺼지면 그게 너무 무서웠어요. 왜냐하면 불이 꺼진 상태에서 내가 주님과 좋은 관계일 땐 그게 굉장히 평안이고 은혜고 하지만 예수님이 없는 것 같은 시간에 불이 꺼지면 정말 암흑밖에 없더라고요. 정말 깜깜하더라고요. 정말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기도가 나오지 않는 시간들이었거든요. 제가 할 수 있는 거라고 눈을 감고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밖에는 없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를 지켰던 것 같아요. 그런 상태로 찬양팀을 설려니 스스로가 너무 보기 싫고 그 예배 자리가 너무 무겁고 도망치고 싶고 그런 시간이 있었거든요. 그런 시간이었거든요. 그럼에도 한 가지 확실한 건 난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은 나를 예배자로 부르셨고 그리고 찬양하는 사람으로 부르셨다라는 그 확신을 갖고 그 자리를 지키려고 노력했어요. 언제까지? 그 시기가 끝날 때까지. 그렇게 포기하지 않고 그 시기를 버텨내니까 하나님이 그 어둠을 싹 걷어가시더라고. 어떻게 하셨는지 그 언제였는지 정확하게 기억도 나지 않지만 하나님이 그걸 싹 걷어가시고 알 수 없는 진짜 표현할 수 없는 놀라운 빛으로 그 자리를 어둠의 자리를 빛으로 채워주셨고 그렇게 하고 나니 그 하나님의 깊은 사랑이 느껴지더라고. 두 번째로는 믿음의 동역자들을 얘기했는데 이 어둠의 시기 외에도 또 한 번은 언젠가 살다 보니 저도 또 사람으로부터 받은 상처로 정말 먹지도 자지도 못하는 정말로 물리적으로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 시기가 오더라고요. 마음의 상처가 깊어서. 근데 그때 저를 살려줬던 건 믿음의 동역자들이었어요. 감사하게 하나님께서는 제게 좋은 믿음의 동역자들을 많이 붙여주셨어요. 이게 단순히 마음이 잘 맞아서 우리 짝짝꿍 이게 잘 맞아 이런 게 아닌 서로 기도해주고 또 서로 힘들 때 기다려도 주고 그 아픔을 서로 나누면서 때로는 그거 아니야. 하나님 앞에 우리 그렇게 서면 안 돼라고 직언도 해주는 그런 좋은 믿음의 동역자들이 제게 있어요. 하나님이 허락해주신. 근데 그 믿음의 동역자들 덕분에 그 어두운 시기를 그 친구들이 조심스럽게 저를 그곳에서 이렇게 나올 수 있게 도와주었고 그 덕분에 정말 생각해보면 그때를 잘 이겨내지 못했으면 지금의 제가 없었을 텐데 전혀 다른 삶을 살았을 텐데 그 믿음의 동역자들 덕분에 이렇게 오늘의 제가 있게 되었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이 믿음의 동역자들은 더 감사한 건 모두 D공동체 안에서 만났어요. 그러니 제가 D공동체에 대한 마음이 더 특별하고 남다른 애정을 가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어려운 시기를 예배와 또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이겨냈던 것 같아요. 영상을 보고 계시는 많은 분들이 어떤 상황에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제가 다는 알 수 없으나 한 가지 분명한 건 코로나로 인해서 모두가 참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건 확실할 것 같아요. 그리고 잘 보면 그렇더라고요. 그 코로나 때문에 모두가 똑같이 힘든 게 아니라 코로나로 발생된 진짜 다양한 문제들로 한 사람 한 사람 다 다른 이유들로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그런 그림을 우리 인생에 다 다르게 주신 만큼 아마 그 결과나 그걸 바라봐야 하는 마음이나 또 그걸 바라보고 움직여야 하는 그 방법들이 다 다르겠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했던 이야기가 얼마나 도움이 될지, 얼마나 위로가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우리 모두 다 다른 삶을 살고 있으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제 이야기를 통해서 한 번쯤은 내 인생에 지금의 이 그림은 하나님이 이런 마음으로 그리고 계실까? 라고 생각해 본다면 또는 우리가 미술관을 다녀보면 어쩌다가 이렇게 지나치는 그림들도 생기거든요. 더 주의 깊게 보지 못한 그림들도 생기고요. 그런 그림이 내 인생에 그때 하나님 그런 마음으로 그걸 그렇게 그리셨나? 라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그런 걸 생각해보는 시간만 되더라도 참 감사할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많은 이야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아직 여러분이랑 하고 싶은 얘기가 아직 엄청 많아요. 제가 그랬죠? D공에게 하고 싶은 말이 많은 편이라고? 하고 싶은 얘기가 진짜 많아요. 콰이어 예배도 여러분이랑 같이 은혜 나누고 싶고, 사실 제가 여기 키르기스탄에 온 얘기만 해도 제가 1시간을 할 이야기들이 정말 많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의 제약이 있다 보니 시간이 허락해주지 않아서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서 맞춰야 할 것 같아요. 혹시라도 제 얘기를 들으시다가 내가 지금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혹시 저 사람도 이런 걸 겪어보진 않았을까? 그때 그런 어려움이 있을 때, 이런 어려움이 있을 때 저 사람은 어떻게 했을까? 그런 게 궁금하시다면 또는
대사관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 그런 게 궁금하시거나 아니면 키르기스탄이 어떤 나라인지 궁금하시다면 지금 나가고 있나요? 아래에 제 연락처가 이렇게 했는데 안내 보내진 않겠죠? 제가 손까지 이렇게 했는데 나가고 있다면 여기로 연락을 주시면 제가 기꺼이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싶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비록 몸은 멀리 있고 하지만 그럼에도 이렇게 서로 소통할 수 있고 영어로도 호흡하고 소통하겠지만 또 진짜로 필요한 것들을 제가 얼마든지 뭐 도움이 얼마나 될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그냥 들어드리는 것만으로도 도움이 된다면 아래에 연락처로 연락을 주세요. 기꺼이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 이야기가 어떠셨는지 모르겠지만 전 개인적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면서 제 삶을 또 한번 돌아볼 수 있어서 그리고 함께 얘기할 수 있는 디공동체가 있다라는 사실에 굉장히 감사해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오늘 이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